딱 붙잡고 직접 가르친다. 야, 너도 위생할 수 있어. 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오늘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산업 독성화 제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아이들입니다. 세균은 세포막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벽이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다? 세균이다. 그럼 바이러스는 뭔가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산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된 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생존은 땅, 물, 공기 등 양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기생하고 스스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존을 한대요. 세균은. 탄저균 같은 게 있겠죠. 탄저균. 그렇죠?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체의 세포를 숙주로 삼는데요. 세포를 숙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다? 바이러스다. 그래서 우리 코비드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 달라붙게 생겼죠? 네. 다 붙어버릴 거야. 나 기생할 거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폐에 붙어가지고 폐렴을 일으키고 이제 기관지가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리고 크기는 세균은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요.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그러니까 누가 더 작아요? 바이러스가 훨씬 작은 거다. 그렇죠? 얘랑은 나노랑 마이크로랑의 차이는 1000입니다. 1000. 얘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는 항생제, 세포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게 항생제고, 바이러스는 백신이라고 하죠.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거나 죽여서 몸속에 일부러 미량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몸에 주사를 하는 거겠죠. 질병으로는 이게 중요합니다. 질병이. 홍역, 콜레라, 식중독, 파상풍, 탄저병, 네이지올레나병, 결핵 이런 것들은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 바이러스는 광견병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섞어놓고 바이러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세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문제로 같이 확인할게요. 그리고 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문제로 나오니까 아주 화가 납니다. 그죠? 크롬산, 아연, 인듐 및 그 화합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트리클로로, 에틸렌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뭐 발암성 등급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스킨은 피부나 이제 점막, 그리고 이제 눈 통해서 흡수를 되는 것을 스킨이라고 표시한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탄화수소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을 말한답니다. 또 탄소 하나로 구성된 메탄이라든지 탄소 2개로 구성된 에탄, 탄소 3개로 구성된 프로판 순서로 갈수록 탄소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어진다. 지방족 탄화수소, 포화 탄화수소, 불포화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해서, 방향족 탄화수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벤젠과 같은 거. 공명거리를 가진 탄화수소다. 유기화합물의 중추신경계 작용 순서 해가지고, 중추신경계 억제작용과 자극작용이 있는데요. 억제작용은 할로겐 화합물부터가 순서인가 봅니다. 할로겐 화합물, 에테르, 에스테르, 유기산, 알코올, 알켄, 알칸 이렇게 되어 있고, 자극작용도 아민유부터 시작을 해서 유기산, 알데히드, 알코올, 알칸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아기의 입자상 물질을 정의한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흡입성 입자상 물질 IPM과 흉곽성 입자상 물질 TPM, 호흡성 입자상 물질 RPM이 구분을 하고 있고요. 흡입성은 호흡기 어느 부위, 비강, 인후두부, 그리고 기관 등 호흡기의 기도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 그림을. 이 마시면서부터 어디에서나 다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흡입성이라고 한다. 흡입. 흉곽성 입자상 물질 TPM은 기도나 하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관지였죠? 기관지랑 폐포, 폐. 여기에 침착하여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TPM이라고 한다. 호흡성 입자상 물질은 가스 교환 부위,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겠죠.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그 폐포에 침착할 때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호흡성이라고 한다. 자, 흡입성은 입에서 전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흡입성이고 호흡성은 폐포에서 유발되는 물질을 호흡성 물질이라고 하고, 흉곽성은 기도나 하기도 예, 침착하여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중간이겠죠. 흉곽성. 흡입성 아예 들어간 건 호흡성,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자, 혈중납과 혈액 소견의 용량 반응 관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화규소의 노출 기준,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에 의해서 신경계 또는 눈 이런 데에서 자극이 오는 거죠. 메탄올 같은 경우에 노출됐을 때 시력을 잃는다든지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질병이 생기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보는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 물질이 아닌 것은, 특별관리 물질이 아닌 것을 물어버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특별관리 물질 120종 그걸 다 아냐 묻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3개씩 묶어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관리 물질이 아닌 것은 디메틸 포름아미드 DMF 맞나요? 맞죠? 벤젠 맞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맞습니다.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맞고요. 1브로모 프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로 니트릴 있고요. 아크릴 아미드 있습니다. 그리고 포름아미드 있습니다. 사야마탄소도 있고요. 트리클로로 에틸렌 있습니다. 브로모프로판 있고요. 13부타디엔도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트리에틸아민, 이황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하지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정답은 5번. 밑에 보면 우리가 특별관리물질 해가지고 아까 읽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걸 자꾸 눈에 익히셔야 이게 아닌 것은 했을 때 골라낼 수가 있겠죠. 제가 백날 이거 설명드리고 말해봐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눈에 익히지 않으면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요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보면은 범위 관리 대상 물질, 유해물질 종류 해가지고 유기화합물 123종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한글 순서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 어찌됐든 디옥산, 디오소, 부틸케톤, 메탄올, 메톡시 에탄올, 아세테이트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보시는 게 가장 눈에 잘 들어옵니다. 종류가 왜? 123개가 있으니까요. 황산, 디메틸, 헵탄, 헥산, 히드라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셔도 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있는 내용을 여러 번 눈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보고서 이걸 풀려고 하는 거는 뭐 찍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중독의 임상 증상은 급성 복부 산통의 위장계통 장애, 손처짐을 동반하는 팔과 손의 마비가 특징인 신경근육계통의 장애, 주로 급성 뇌병증이 심한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적혈구의 친화성이 높아 뼈조직에 결합된다. 뼈조직에 결합되는 거 뭐였어요? 납. 중독으로 인한 빈혈증은 해매의 생합성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혈색 소량이 감소하고 적혈구의 생존기간이 단축된다. 정답 뭐예요? 납이죠. 이런 거는 맞출 수 있어야 돼. 뼈조직이 나온다 그럼 납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크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비중격, 그렇죠? 비중격 천공이 발생이 되고, 수는 소화기장애, 신장장애 등을 유발하고, 비소는 빈혈 반응과 혈뇨 및 문효증, 신장기능 저하, 상기도염증을 일으킨다. 망간은 파킨슨병, 수면방해, 행동이상, 신경증상, 발음 부정화.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뭐냐면 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파킨슨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이상한 행동,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발음을 눌리니까 어눌하니까 이러니까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망간은 바보병,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납에 대해서 좀 찐득하게 배웠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자,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다. 자극성 기체이다. 맞고요. 자, 호흡기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 접촉에 의한 노출은 극히 적다.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고 피부 접촉에 의한 흡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그리고 대사 경로는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이산화탄소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 지표가 많이 존재하며 발암성은 없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성이 있죠.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 이 보기에 보면 기억 디귿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두 전항이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와, 24년도에 문제가 3개나 나왔었네요. 그죠? 합격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네. 왜냐면 요거 3문제면 쉽지 않은 문제인데 나머지 4문제를 제외하고도 그쵸? 3문제를 어찌됐든 맞추셨다는 게 합격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무색의 자극성 기체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주셨는데 이런 거를 한 번씩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죠? 24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서 유해 요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니켈은 폐암, 비강암, 눈의 자극 증상 맞습니다. 오산화 반야조는 그쵸, 천식 나왔고 폐부종, 피부습진 있었죠. 베릴륨은 기침, 호흡곤란, 폐의 유가종을 형성하고요. 카드뮴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및 폐기종, 그리고 이따이 병 이런 거죠. 망간은 접촉성 피부형 비중격 점막의 괴사. 비중격 전명은 뭐였어요? 비중격 점막의 괴사는 비소였다. 망간은 파킨슨병이다. 바보병.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알면은 이런 거 내용을 몰라도 망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또 비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뭐 비슷해요. 니켈은 폐암, 뭐 베릴륨은 기관지염, 폐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해설 달아드린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유해인자와 주요 건강장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망간, 파킨슨병 유사 증상 맞죠? 감압환경, 관절 통증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앞뒤로 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무거운 역기를 들고 일어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압력이 강한 환경이죠. 그럴 때는 관절이 아프겠죠. 사염화탄소는 간독성, 일산화탄소는 재생불량성 빈혈, 납 조절 기능 장애 맞고요. 일산화탄소는 뭐였어요? 혈액 내에 산소 운반을 저해하는 거죠. 왜? 일산화탄소가 적혈구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해한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틀린 말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독된지 모르다가 약간 메스껍고 어지럽다가 실신한다. 그 얘기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색, 냄새, 맛이 없는 방사성 기체이다. 맞습니다. 밀도는 9.73g/L로 공기보다 무겁다. 8배나 무겁다고 하네요. 맞는 얘기네요. 국제암 연구기구 IARC에서 사람에게 발생하는 폐암에 대하여 제한적 증거가 있는 그룹 2A로 분류하였다. 사람에게 발생하는 폐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발생이 된 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확정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이돌 그룹에서는 그룹 1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장에서 노출 기준을 600 베크렐 퍼 미터 3승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이런 내용 봤었죠. 미국 환경보건청에서는 4pci 퍼 리터를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평생 동안 실내에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하면 1000명 중에 몇 명이 6% 정도가 암에 걸릴 것이다 라는 결과가 있었다 그랬죠. 나왔습니다. 볼까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4pci 실내 공간에서 1000명 중 62명 6.2%의 폐암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세균성 질환이 아닌 것은 자, 파상풍, 탄저견, 레지올레나증, 결핵, 광견병. 근데 광견병은 뭐였어요? 바이러스다. 그죠? 이런 문제는 바이러스 찾는 문제라고 했죠. 비교해서 정답은 5번. 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유해물질별 그 표시 내용이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인듐 및 그 화합물은 뭐였어요? 호흡성이었죠. 크롬산 아연 크롬산 아연은 발암성 1A입니다. 맞고요. 일산화탄소는 생식독성 1A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불화수소는 생식세포 변이원성이 아니라 스킨입니다. 스킨. 트리클로로 에틸렌은 발암성 1A이면서 생식세포 변이원성 2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전체를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까지요. 요거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반복하셔가지고 외우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찍어야죠 뭐. 아니면 요 나머지 거라도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겠죠. 왜냐면 요걸로도 장난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면 완전 땡큐고
그쵸? 자, 유기용제의 일반적인 특성 및 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외우면은 이런 문제가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사리들의 길이가 길수록 유기화학 물질의 중추신경 억제 효과는 증가한다. 이거는 맞죠. 염화 메틸렌이 사이마탄소보다 더 강력한 마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마탄소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사이마탄소가 염화 메틸렌보다 더 강력한 마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문을 저는 외워버렸고요. 불포화 탄화순소는 토화 탄화수소보다 자극성이 크다라고 외워버렸고, 유기분자의 아민이 첨가되면 피부에 대한 부식성이 증가한다라고 외웠습니다. 요걸 외워버린 거죠, 아예.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하나 또 껴가지고 내겠죠. 그러면 요 4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제 거의 이론들에서 내용을 배웠다라고 해도 우리가 100%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산업 독성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연결고리 짓는 거는 또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그 외의 것이 나오면은 거의 찍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거에, 왜냐면은 뭐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외우고서 이 기업진단 지도를 100점 맞으려고 여러분들이 뭐 강의 듣고 교재 사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안전빵 점수인 한 60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산업위생학, 뭐 산업독성학, 산업위생관리기사 이런 자격증에 관한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이제 산업위생관리기사 써가지고 그 산업독성학 하면은 뭐 외우는 방법 이런 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이 써놓은 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다 보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외워보시든지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 못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72번 문제, 납 중독 시 나타나는 해매 합성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였어요?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플러스 학습 보시면 가장 초기의 영향은 혈중납이 10 정도에서 혈중 델타 아미노레 불린산 탈수 요소 이하 ALAD라고 한다. 요거의 부분적인 억제가 일어나고, 혈중납이 40 마이크로를 넘으면 요중 델타 아미노레 불린산 이하 알라라고 한다. ALA라고 한다. 요중 코프로포르피린의 배설이 증가한다. 혈중납이 60 수준에서 그물 적혈구 증식증과 적혈구의 수명 단축이 일어난다. 요 내용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ALAD는 억제가 되는 거고, 그쵸? ALA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 증식증 있다 그랬고, 뭐 합성 효소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유리철분의 감소는 납 중독 시 나타나는 합성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었고, 나머지는 증가하는 게 맞고 억제가 되는 게 맞고, 프로토폴피린이 증가되는 게 맞고, 합성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디젤 배출물 폐암 맞죠? 수은 피부암이었나요? 아니죠, 신경계 쪽이었죠. 수은은 뭐였어요? 소화기, 신장장애 등을 유발한다. 벤제는 재상불량성 빈혈, 혈액장애와 백혈병 등을 유발한다. 벤제는 백혈병. 에탄올이 시각손상이 아니라 메탄올이 시각손상이죠. 그리고 황산은 피부, 호기에 자극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 이런 문제는 좀 풀 수 있겠네요. 그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해인자의 평가 및 인체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호흡성 입자상 물질과 흡입성 입자상 물질의 농도비는 일반적으로 용접 작업장이 목재 가공 작업장보다 크다. 맞죠? 용접 작업장이 목재 작업장보다 클 거 아니에요. 농도가. 호흡성은 뭐였어요? 폐로 가는 물질. 흡입성은 입에서 발생되는 물질. 그쵸? 그럼 입에서 많이 걸린다는 건 뭐예요? 입자가 조금 크다. 입자가 작아야 폐까지 들어갈 거잖아요. 이 농도비는 용접 작업장이 목재 가공 작업장보다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면이 치명적인 이유는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성면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여 탐식작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성면이 치명적인 이유는 폐포에 있는 그런 정화작용에
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써있긴 한데 성면의 치명적인 이유는 대식세포에 의해 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불화수소, 옥외 작업장에 노출될 수 있는 불화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 환경 노출 기준인 0.5 ppm을 3으로 나누어 24시간 노출 기준 0.17 ppm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근데 옥외 작업장은 공기의 비중이 크므로 노출 기준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유효 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외는 아니고 옥내. 요게 틀린 거다. 그죠?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는 모두 실리카가 주 성분인 물질을 암을 유발한다. 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는 모두 실리카가 주 성분인 물질이긴 맞대요. 근데 트리디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아니랍니다. 트리디마이트는 암 유발하는 물질은 아니다. 그 주성분이 카드뮴인 나노 입자는 피부 흡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성분이 카드뮴인 나노 입자는 카드뮴이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흡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는 흡수되는 게 아니라 호흡기,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 문제이기 때문에 옳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외워버리시면 돼요. 우린 그렇게 가자고 앞으로. 알겠죠? 자, 내려가서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직업병과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을 연결한 것이다. 직업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중격 천공 뭐였어요? 크롬 맞죠? 중피종 성면 맞습니다. 신장장애 수은 맞습니다. 진폐증 유리구산 맞고요. 그리고 말초신경장애에 메탄올 되어 있는데 메탄올은 C신경입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 그 때문에 말초신경장애 이게 틀린 말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거다.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쵸?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쵸? 또 넘어가서 다음 작업에 발생하는 유해 요인과 건강장애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유리가공 작업에서 적외선, 백내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리가공 작업에서 노출된 적외선이 안구에 침투하면 백내장을 유발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페인트 칠 작업은 카드뮴이 노출이 되기도 하지만 백혈병이 아니라 뭐예요? 신장질환, 폐암, 뼈 이런 거를 장애를 시킨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아파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따이 병. 이게 뭐다? 신장질환, 폐암, 뼈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금속 세척 작업은 노말액산의 노출 시에 중추신경계 장애, 피부 자국, 말초신경계 장애가 발생합니다. 노말액산이 뭐예요? 말초. 굴착 작업, 진동, 사고체 신염이 아니라 뭐예요? 레이노병이죠.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재 가공 작업은 목 분진, 간혈관 육종 이게 아니라 호흡기장애, 피부장애 등에 이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을 해주고 요거랑 요거랑 앞에 있는 말이랑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 해설 잘 읽어보면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해인자별 건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세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한다? 아니죠? 아세톤에 노출되면 호흡기,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호흡기, 중추신경계. 그리고 크롬은 손톱 및 구강 점막의 색소 침착, 모공의 흑점화, 간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비중격 천공, 피부 및 점막, 호흡기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삼염화 에틸렌은 스펀지의 원료로 사용이 되며 화재 시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시켜 폐소종을 일으킨다? 처음 보는 말이긴 한데 요거가 아니고요. 노출된 근로자는 중추신경계, 눈, 피부, 간 등의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처럼 써놨지만 틀린 말이다. 라돈은 방사성 물질 중 유일한 기체상의 물질이며 폐포나 기관지에 침착되어 입자를 방출한다. 보면 뭐가 틀렸냐면 유일한 기체성 물질까지 맞아요. 근데 피포나 기관지에 침착되는 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된 라돈은 붕괴를 일으켜서 입자를 방출하여 폐암이 발생이 됩니다. 폐암.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된 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납에 의한 건강상 영향은 신경독성, 복통, 혈색소 합성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빈혈 증상. 그렇죠? 납은 빈혈, 또 뭐 있었어요? 뼈. 이런 얘기 들어가면 맞는 얘기였죠. 정답은 5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보면 맞는 말을 살짝 빗고 와가지고 틀린 말로 만드는데 그 틀린 말을 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데 애매해진다. 근데 정확하게 몇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로 아세톤은 뭐, 납은 뭐, 라돈은 뭐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옆에다가 해보시면 골라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고 반복을 하실 때 요 밑에 있는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외우시려고 조금 하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닌 답을 좀 빠르게 소거해 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 어렵지는 않은데 외우지 않으면 어렵다. 안 외우고서 정답을 맞추려고 하면 욕심이죠. 그렇죠? 산업 독성은 암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 뭐 어떨 때 이렇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해줘도 기억도 안 나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워딩 자체로 조금 외우실 수 있는 거는 외우시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진단지도 경영학부터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공학까지 해가지고 3과목의 정주행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교재 구매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60점 맞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차 공부는 강의가 어찌됐든 무료 강의고 들으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내지 잘 모르는 것만 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혼자 공부하시기 힘들다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출문제로 반복 숙달을 해서 문제와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 그 지문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암기하시고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다 독하시면 되고 눈에 익숙한 걸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지 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많이 깨우치고 깨닫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또 며칠 지나면 다 까먹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와 답은 또 지문은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게끔 여러 번 다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반복하고 여러 번 보고 다독을 해서 시험장 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수준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뭘 외우거나 하는 거는 우리 2차 시험 볼 때 또는 3차 시험 볼 때 그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너무 무게를 많이 싣지 말고 2차 공부, 3차 공부 병행하실 수 있으면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함께 병행하면서 1차 공부는 시험 보기 뭐 한 3, 4주 전에 기출 반복, 무한 반복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올라오는 강의들은 뭐 2차 강의도 있을 수 있고 1차 산업안전 일반 계산 문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데 힘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고 지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만 더 하면 우리 또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